발을 내려놓을 때마다 온몸이 굳어오는 게 느껴졌어요. 눈을 크게 떠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새벽이었고 발밑에 뭐가 있는지는 심만 알았어요. 그래도 걸었어요. 걸을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옆에서 숨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어제까지 가둬두던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숨소리가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적어도 나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었으니까요. 나는 그의 발자국만 눈으로 좇으며 걸었어요. 믿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작은 소리 하나가 새벽 공기를 갈랐어요. 그의 발밑에서 났어요. 우리 둘 다 숨이 멎었어요. 1초, 2초, 3초, 4초. 그 4초가 평생처럼 길게 늘어졌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돌이었어요. 그냥 돌 하나였어요. 그 순간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는데 꾹 참았어요. 그리고 다시 걸었어요. 나는 간수였어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이 남자를 처형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의 발자국을 따라 지뢰밭을 걷고 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중간에 끊으면 아까울 만큼 이야기가 깊어집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아직이시면 지금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할게요. 2019년 봄. 나는 함경북도 어딘가에 있었다. 정확한 위치는 말할 수 없다. 지금도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것만 말해두겠다. 거기는 지도에 없는 곳이었다. 주소도 없었고 이름도 없었다.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시설이었다. 나는 최재혁이었다. 인민군 소속 교화소 경비대원. 나이는 28. 계급은 하전사였지만 실질적인 역할은 하나였다. 가두는 것, 그리고 지키는 것, 때로는 끌어내는 것. 교화소는 북한말로 교양과 화목이 있는 소라는 뜻이라고 했다. 웃긴 이름이었다. 거기서 화목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 교양도 없었다. 있는 건 냄새였다. 썩은 것과 살아있는 것이 섞인 냄새. 나는 그 냄새에 익숙해지는데 8개월이 걸렸다. 경비대원이 된 건 내 선택이 아니었다. 군에 배치될 때 그냥 그렇게 됐다. 어떤 동기들은 국경경비대로 갔고 어떤 애들은 포병 부대로 갔다. 나는 교화소였다. 처음에는 낯설었다. 수감자들의 눈을 보지 말라고 했다.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했다. 번호로만 불러야 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렇지 않아진다고 선임들이 말했다. 사실이었다. 6달쯤 지나자 나는 정말 아무렇지 않았다. 1번, 4번, 17번, 34번. 그냥 숫자였다. 어머니는 평양 근처 순안에 살고 계셨다. 아버지는 내가 5살 때 공장 사고로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혼자 나를 키웠고 내가 군에 입대하던 날 역 앞에서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눈물은 흘리지 않으셨다. 울면 안 된다는 걸 아셨으니까. 공개된 장소에서 우는 건 체제에 대한 불만처럼 보일 수 있었다. 약혼녀 선화는 순안 인근 방직공장 직원이었다. 군 복무가 끝나면 결혼하기로 했다. 편지를 2달에 1번 정도 썼다. 길게 쓰지 않았다. 검열을 통과해야 했으니까. 잘 있다. 건강하다. 그것뿐이었다. 그래도 편지가 오는 날은 기분이 달랐다. 교화소의 하루는 단순했다. 새벽 5시 기상, 5시 30분 외곽 순찰, 7시 수감자 점호, 9시 노역장 이동 감시, 오후 2시 귀환, 저녁 6시 저녁 점호, 11시 취침. 매일이 같았다. 계절이 바뀌어도 같았다. 수감자들의 죄목은 다양했다. 탈북, 시도, 장마당 불법 거래, 한국 드라마 시청, 종교 활동,
심지어 어떤 이는 김일성 초상화가 걸린 벽에 등을 기댔다는 이유로 들어왔다. 17번이 그랬다. 그는 보름 만에 나갔다. 어디로 갔는지 나는 몰랐다. 12번이 들어온 건 2019년 여름이었다. 김동철이라는 이름을 나는 나중에 알았다. 처음에는 그냥 12번이었다. 키가 크고 말이 없는 남자. 40살쯤 돼 보였다. 눈이 유독 또렷했다. 수감자들은 보통 들어오면 얼마 안 가 눈빛이 흐려지는데 그는 달랐다. 들어온 지 석 달이 지나도 그 눈빛이 살아 있었다. 나는 그게 불편했다. 죄수의 눈이 간수의 눈보다 맑아 보인다는 건 어딘가 잘못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물론 곧 잊어버렸다. 있는 게 편했으니까. 그런 내가 왜 모든 것을 버렸을까? 2019년 9월 어느 날 나는 처음으로 명령을 거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다. 그냥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됐으니까. 명령은 이유를 묻지 않고 수행하는 것이었다. 입당 선서 때도 그랬고 입대 선서 때도 그랬다. 그날은 처형이 있었다. 교화소에서 처형은 공식적인 절차였다. 수감자 전원 동원, 교화소 외곽 광장에 세워두고 집행을 지켜보게 했다. 경비대원들은 주변을 에워쌌다. 나도 그랬다. 대상은 39번이었다.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공식 발표는 없었다. 그냥 반영명분자라고만 했다. 그는 끌려 나왔을 때 이미 제대로 서지도 못했다. 무릎이 꺾여 있었고 입술이 갈라져 있었다. 눈이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었다. 5발 끝이었다. 수감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리를 내는 사람도 없었다. 다들 앞만 봤다. 그게 훈련이었다. 감정을 내비치면 다음 차례가 된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다. 39번의 눈을 자꾸 떠올렸다. 허공을 바라보던 그 눈. 두려움도 아니었고 분노도 아니었다. 그냥 체념이었다. 이미 오래전에 다 포기한 사람의 눈이었다. 나는 그 눈이 무서웠다. 처음에는 그 눈이 무서운 이유를 몰랐다. 그냥 불쾌했다. 며칠이 지나서야 알았다. 내가 무서웠던 건 죽어가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그 눈이 낯설지 않아서였다. 나도 어딘가 그 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고 나서 사흘 뒤 밤 순찰을 돌다가 12번 독방 앞을 지나쳤다. 그가 자지 않고 있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뜨고 있었다. 나와 눈이 마주쳤다. 나는 시선을 피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가 말했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다. 거의 들릴 듯 말 듯. 당신, 그날 잠 못 잤지. 진술이었다. 질문이 아니었다.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하면 안 됐다. 수감자와 대화하는 건 규정 위반이었다. 나는 그냥 걸어갔다. 그런데 그가 덧붙였다.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근데 나중엔 안 그래. 익숙해지거든. 그게 더 무서운 거야. 나는 그냥 걸어갔다. 그날 밤도 잠을 못 잤다. 10월이 됐다. 서리가 내렸다. 교화소 안의 온도가 내려갔다. 수감자들에게 지급되는 건 얇은 소미불 하나뿐이었다. 몇몇은 동상을 입었다. 의무실에 데려가 달라고 했지만 우리는 보고를 올려야 했고 보고는 승인이 나야 했고 승인은 이틀쯤 뒤에 났다. 그 이틀 동안 17번의 발가락 2개가 썩기 시작했다. 나는 그 보고서를 작성한 경비원이었다. 보고서를 쓰면서 나는 칸을 채웠다.
해당 수감자 신체 이상 없음. 그렇게 썼다. 그래야 처리가 빠르다고 선임이 알려줬다. 나는 그냥 그렇게 했다. 근데 그날 밤, 그 문장이 자꾸 눈앞에 떠올랐다. 발가락이 썩어가는 사람한테 그걸 내가 썼다. 언제부터 나는 이런 사람이 됐을까? 군에 입대하기 전 나는 꿈이 있었다.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어린 시절 담임 선생님이 좋았다. 수업 중에 가끔 웃어줬다. 그게 좋았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 꿈은 배치 통보서 한 장에 끝났다. 기다리면 뭔가 달라질까? 복무가 끝나면 달라질까? 선아와 결혼하고 어머니 곁에 있으면 괜찮아질까?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몰랐다. 복무를 마치고 나온들 내가 본 것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었다. 39번의 그 눈이 사라지는 게 아니었다. 내가 쓴 보고서의 그 문장이 사라지는 게 아니었다. 그리고 39번이 죽은 지 딱 사흘 뒤였다. 그 눈이 아직 머릿속에 남아 있을 때 이 중사가 나를 불렀다. 최하전사 12번 내일 새벽 처리해. 알겠나? 나는 차렷 자세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막사로 돌아오는 길에 발이 무거웠다. 12번. 그 또렷한 눈의 남자. 나는 내일 새벽 그를 끌어내야 했다. 39번처럼 그 허공을 바라보는 눈으로 만들어야 했다. 기다리면 달라진다. 아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 순간 내 세계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처형 명령을 받은 날 밤, 나는 막사 침상에 누워 천장을 봤다. 멀쩡히 보이는 시멘트 천장이었다. 금 하나 없는, 근데 자꾸 균열이 보이는 것 같았다. 실제로 있는 건지, 내가 만들어낸 건지 몰랐다. 동기 박성진은 이미 자고 있었다. 코를 골고 있었다. 저 녀석은 처형날이 있어도 잘 잔다. 나는 그게 부러웠다. 그리고 무서웠다. 부럽다는 생각이 드는 게 무서웠다. 자정이 지났다. 나는 일어나 순찰 핑계로 밖으로 나왔다. 이 중사 허가는 받지 않았다. 그냥 나왔다. 복도를 걸었다. 수감동 쪽으로 발이 움직였다. 12번. 독방 앞에 섰다. 그는 이번에도 자지 않고 있었다. 벽에 기댄 채로 나를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먼저 말했다. 말하면 안 됐지만 했다. 내일 새벽이야. 짧게 말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가 한참 나를 봤다. 그 또렷한 눈으로. 그러다 조용히 물었다. 알려주러 온 거야? 아니면 다른 거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가 다시 말했다. 나 죽을 줄 알고 있었어. 그것보다 당신은 지금 뭘 원해? 이상한 질문이었다. 수감자가 간수한테 그런 걸 묻는다. 근데 대답이 나왔다. 모르겠어. 그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 이렇게.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나는 더 이상 못 살겠어. 가족도 없어. 여기 들어올 때 다 잃었어. 근데 그래도 살고 싶어. 이상하지? 이상하지 않았다. 나는 그걸 알고 있었다. 그게 더 이상했다. 나 루트 알아. 이 구역 철조망 간격 봤어. 경비, 교대 시간도 알아. 3년 동안 여기 있었으니까. 당신이 열쇠만 갖고 있으면 돼. 나는 말을 잃었다. 이건 말이 안 됐다. 간수가 죄수 말을 듣는다는 게, 탈북이라는 게, 어머니가 거기 있는데, 선아가 거기 있는데, 근데 동시에 머릿속에 39번의 눈이 떠올랐다. 내가 쓴 보고서가 떠올랐다. 신체 이상 없음. 그리고 내일 새벽 내 손으로 이 남자를 끌어내야 한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만약 내가 명령을 거부하면 나도 수감자가 된다. 만약 내가 명령을 수행하면 나는 영원히 그 눈을 감게 된다. 어머니, 선화, 미안하다는 말이 가슴 속에서 올라왔다. 꺼내지 못했다. 말로 내뱉으면 진짜가 될 것 같아서 두 사람 얼굴을 천천히 떠올렸다. 마지막으로 보는 것처럼, 아니면 다시 보기 위해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처럼. 나는 열쇠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내가 선두야. 너는 내 뒤를 따라와. 소리 내지 마. 경비 교대는 새벽 2시 30분에 있어. 10분 창이야. 동철이 조용히 일어났다. 무릎이 안 좋은지 천천히 일어났다. 서더니 내 눈을 봤다. 고마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 인사를 받는 게 이상하게 어색했다. 죄수한테, 아니, 그 이상한 감각이 이제 사라지고 있었다. 새벽 2시 17분. 나는 독방 자물쇠를 열었다. 새벽 2시 17분.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린 것 같았어요. 실제로는 작은 소리였는데 그 순간만큼은 온 세상이 다 들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나와 동철이 동시에 멈췄고 10초쯤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그제야 다시 걸었어요. 복도 끝에서 비상구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이 방향은 순찰 루트가 아니었고 나는 이틀 전부터 이미 외워두고 있었어요. 경비가 없는 구간,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 CCTV가 한 대 있었는데 2달 전부터 렌즈가 뿌옇게 된 채로 방치돼 있었어요. 교체 요청을 올렸지만 아직 처리가 안 된 그 카메라가 지금 우리를 살리고 있었어요. 비상구 문을 밀었더니 11월의 냉기가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숨을 참고 바깥으로 나왔어요. 동철이 뒤를 따라왔는데 발소리가 거의 없었어요. 3년을 그 안에서 버텨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디서 소리가 나고 어디서 안 나는지 나보다 훨씬 잘 알고 있었어요. 교화소 외곽 담장 앞에 섰어요. 높이 3m의 윗면엔 철사가 감겨 있었는데 동철이 귓속말로 말했어요. 저기 동쪽 모서리. 철사 끊긴 곳 있어. 어두워서 잘 안 보였지만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니까 끊긴 게 맞았어요. 누가 일부러 끊어둔 건지 자연적으로 된 건지 물어볼 여유가 없었어요.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동철이 먼저 올라갔고 내가 아래에서 밀었어요. 그가 위로 넘어가고 나서 나도 혼자 올라갔는데 철사의 손바닥이 쭉 긁혔어요. 따뜻한 게 흘러내렸어요. 피였는데 신경 쓸 수가 없었어요. 그냥 넘었어요. 교화소 바깥 땅이었어요. 처음으로 밟아보는 바깥의 흙이었는데 발바닥에서 뭔가 달라지는 느낌이 났어요. 냄새도 달랐어요. 동철이 방향을 잡았고 나는 그를 따랐어요. 어제까지 내가 가두던 사람을 내가 따라가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틈도 없었어요. 여기선 그가 경험자였고 나는 처음 온 사람이었으니까요. 30분쯤 걸었을 때 낙엽이 두껍게 쌓인 구간이 나왔어요. 밟을 때마다 소리가 났어요. 발을 높이 들어서 천천히 내려놓으면서 걸었는데 허리가 절로 굽어지고 몸이 작아지려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불빛이 보였어요. 북한군 초소였어요. 동철이 내 팔을 잡았어요. 납작하게 엎드렸어요. 뺨에 흙이 닿았는데 차가웠어요. 초소 안에 병사 하나가 서 있었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기다렸어요. 2분, 5분, 10분. 그 병사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동철이 속삭였어요. 지금 뛰었어요.
초소 옆을 30m 간격으로 우회하면서 숨을 참고 달렸는데 심장 소리가 귀에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들을 것 같아서 겁이 났는데 말이 안 되는 생각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느껴졌어요. 초소를 지나서 멈췄을 때 앞에 표지판이 하나 서 있었어요. 지뢰지대. 발이 그 자리에 붙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DMZ였어요. 지뢰밭.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 표지판 앞에 서니까 완전히 다른 문제였어요. 한 발 잘못 디디면 그냥 끝이었으니까요. 겁내지 마. 나 아는 루트 있어. 동철이 말했어요. 어떻게 알아? 여기 3년 있으면서 국경경비대 애들이 돌아다니는 루트 봤어. 그 루트는 안전해. 끝쪽만 밟으면 돼. 근거가 빈약하다는 걸 알면서도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목숨을 관찰해서 나온 경험치에 맡기는 거였는데 그래도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앞서 동철이 앞섰고 나는 그의 발자국만 밟으면서 걸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높이 들어서 천천히 내렸는데 흙이 약간씩 내려앉는 느낌이 날 때마다 숨이 막혔어요. 20m, 40m, 60m쯤 됐을 때였어요. 틱! 동철의 발밑에서 소리가 났어요. 우리 둘 다 굳었어요. 1초, 2초, 3초, 4초. 바람도 없고 숨소리도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돌이었어요. 그냥 돌을 밟은 소리였어요. 숨을 내쉬었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계속 걸었어요. 100m쯤 됐을 때 불빛이 보였어요. 아까랑 다른 불빛이었어요. 더 밝고 따뜻한 빛이었어요. 어딘가에서 소리도 들려오는 것 같았는데 한청인지 진짜인지 몰랐어요. 저게 남쪽이라는 걸 말 안 해도 알았어요. 동철도 알았어요. 뛰었어요. 더 이상 조심하지 않았어요. 잡초가 무성한 구간을 달렸어요. 넘어졌어요. 일어났어요. 또 뛰었어요. 철조망이 나타났어요. 녹슬고 낡은 철조망을 손으로 잡아당겼더니 안으로 당겨지면서 구멍이 생겼어요. 동철이 먼저 통과했고 나도 통과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발밑이 달랐어요. 확신은 없었어요. 남쪽인지 아직 모르는 구간일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달랐어요. 공기가 달랐고 냄새가 달랐어요. 나는 건넜어요. 북한 땅을 벗어났어요. 불빛이 다가왔다. 빠르지 않았다. 천천히. 손전등이었다. 2개, 아니 3개. 나는 동철의 팔을 잡았다. 도망쳐야 하나. 아직 남쪽인지 확신이 없었다. 북한군 순찰대일 수도 있었다. 잡히면 그냥 끝이었다. 도망치면 어디로? 다리가 굳었다. 손전등이 우리를 향했다. 군복이었다. 근데 달랐다. 북한군 군복이 아니었다. 색이 달랐다. 얼룩 패턴이 달랐다. 헬멧이 달랐다. 그래도 확신이 없었다. 이 어둠 속에서 내가 제대로 보고 있는 건지. 손들어. 움직이지 마. 한국어였다. 나는 한국어를 알아들었다. 드라마를 통해서가 아니라 교화소 수감자 중에 한국 라디오를 들었다는 이유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고 신문 지원을 나간 적이 있었다. 그때 몇 마디 들었다. 그 발음이었다. 손을 들었다. 동철도 손을 들었다. 병사 3명이 빠르게 다가왔다. 총구가 우리를 향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쏘지 않았다. 그냥 겨누고 있었다. 한 명이 다가와서 우리를 바닥에 엎드리게 했다. 손이 등 뒤로 눌렸다. 무릎으로 등을 눌렀다. 차갑고 단단한 느낌이었다. 빠른 말들이 오갔다. 나는 다 알아듣지 못했다.
그때 한 목소리가 또렷하게 물었다. 귀순하십니까? 5글자였다. 나는 그 5글자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말이라는 걸 그 순간 알았다. 대답을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 아직도 무서웠다. 이 사람들이 정말 한국군인지 아직도 확신이 없었다. 동철이 먼저 대답했다. 귀순합니다. 나도 말했다. 귀순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5초였는지 1분이었는지 모르겠다. 등을 누르던 손이 조금 느슨해졌다. 누군가 무전기를 꺼냈다. 짧은 보고 소리가 들렸다. 그러더니 등에서 손이 완전히 떼어졌다. 일어나십시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군인 한 명이 빠르게 뭔가를 펼쳤다. 담요였다. 은색 재질의 얇은 담요. 내 어깨에 덮어줬다. 온기가 없는 담요였지만 그 행위 자체가 달랐다. 나를 덮어주는 손이 있다는 것. 교화소에서 나를 덮어주는 손은 없었다. 다른 군인이 물병을 내밀었다. 생수였다. 뚜껑을 열어서 건넸다. 나는 받아서 한 모금 마셨다. 목이 타고 있었는데 몰랐다. 그냥 마셨다. 더 마셨다. 동철은 담요를 받자마자 어깨를 떨기 시작했다. 우는 건지 떠는 건지 처음엔 몰랐다. 보니까 둘 다였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어깨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가 뭘 잃었는지 알고 있었다. 3년을 거기서 버텼다. 가족을 잃었다. 매일내일이 마지막 날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리고 오늘 밤 거기서 나왔다. 많이 다치셨어요? 군인이 물었다. 나는 손바닥을 보여줬다. 담장 넘을 때 긁혔던 부위였다. 피가 굳어 있었다. 군인이 봤다. 그리고 바로 응급 파우치를 꺼냈다. 소독약을 꺼내 거즈에 묻혔다. 내가 먼저 움츠렸다. 반사적으로 그가 멈추더니 말했다. 괜찮아요. 잠깐이면 돼요.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다. 군인이, 낯선 사람이 나한테 손바닥의 상처에 거즈가 닿았다. 따가웠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왔다. 상처 때문이 아니었다. 이 상황이 너무 낯설어서였다. 이송 준비가 시작됐다. 차량이 왔다. 불빛이 없는 차였다. 우리를 태웠다. 좌석이 있었다. 딱딱한 군용 시트였지만 의자였다. 등받이가 있었다. 등을 기댔다. 처음으로 뒤를 기댈 수 있었다. 그게 이 탈북을 역사적으로 만든 이유였다. 간수가 죄수를 살리고 그 죄수가 간수를 이끌어 국경을 넘었다는 것. 가장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이 서로를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 체제가 만든 틀을 두 사람이 함께 부쉈다는 것. 차가 멈춘 곳은 군부대 아니었다. 작은 건물이었다.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다.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 문. 조사실이었다. 탁자 하나. 의자 둘. 벽에 달린 조명. 나는 앉았다. 맞은편에 남자가 앉았다. 군복을 입었는데 계급장이 달랐다. 상위급 같았다. 나이는 40쯤 돼 보였다. 그가 노트를 펼쳤다. 최재혁 씨라고 하셨죠. 이름을 그냥 불렀다. 번호가 아니라 이상한 느낌이었다. 아주 오랜만에 이름으로 불린 것 같은 느낌. 아니, 북한에서도 이름으로 불렸는데 왜 그런 느낌이 났는지 모르겠다. 그냥 뭔가 달랐다. 네, 교화소 경비대원이셨다고요. 네, 지금 어떠세요? 몸은요? 처음 받은 질문이 지금 어떠냐는 것이었다. 교화소에서 신문하던 방식과 달랐다. 거기선 먼저 죄목부터 물었다. 여기선 몸 상태를 먼저 물었다.
나는 잠깐 멍했다가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조사는 길었다. 3시간이 넘었다. 계속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물었다. 어디 있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누구와 함께 왔는지, 경로가 어땠는지. 나는 모두 대답했다. 숨길 이유가 없었다. 중간에 음식이 들어왔다. 컵라면이었다. 뜨거운 물을 부어서 가져다 줬다. 나는 그걸 처음 봤다. 컵라면을 본 적이 없었다. 어떻게 먹는지 몰라서 그냥 젓가락으로 찔렀다. 군인이 뚜껑 여는 법을 보여줬다. 그가 웃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알려줬다. 먹었다. 뜨거운 것이 목으로 내려갔다. 기름진 맛이 났다. 짰다. 맛이 강했다. 그런데 계속 먹었다. 손이 멈추지 않았다. 다 먹고 나서 조사관이 말했다. 거짓말하셔도 됩니다. 저는 잡으러 온 게 아니에요. 이해하려는 겁니다. 나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한참 생각했다. 거짓말해도 된다는 말. 거짓말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말.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로 들은 허가가 거짓말해도 괜찮다는 것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말이 나를 더 솔직하게 만들었다. 저는 처형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게 답니다. 조사관이 잠시 펜을 멈췄다. 김동철 씨를요? 네. 왜요? 나는 잠깐 생각했다.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그게 전부였다. 거창한 이유가 없었다. 이념도 아니었고 자유에 대한 갈망도 아니었다. 그냥 그 남자를 끌어내서 쏘는 행위를 내 손으로 할 수 없었다. 그것뿐이었다.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묻지 않았다. 조사가 끝나고 나서 나는 다른 방으로 이동했다. 샤워, 시설이 있었다. 군에서 쓰는 거라 작고 허름했지만 뜨거운 물이 나왔다. 나는 물을 틀고 한동안 그냥 서 있었다. 뜨거운 물이 등을 타고 흘렀다. 북한에서 뜨거운 물로 샤워한 적이 얼마나 됐는지 기억이 안 났다. 교화소에선 찬물이었다. 그것도 일주일에 2번이었다. 지금 이 물은 내가 원하면 계속 나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사실이 실감이 안 났다. 한국 군복이 지급됐다. 북한군 것과 비슷한 느낌인데 달랐다. 천이 달랐다. 더 부드러웠다. 입으면서 이게 내 것이 아닌 것 같았다. 빌린 것 같았다. 하지만 입었다. 거울이 있었다. 작은 세면대 위에 있는 거울이었다. 나는 거울을 봤다. 오랜만이었다. 교화소에는 거울이 없었다. 거울 속에 사람이 있었다. 나였다. 수척해 보였다. 눈 밑이 검었다. 눈이 충혈돼 있었다. 근데 그 눈이 살아 있었다. 39번의 눈처럼 허공을 바라보지 않았다. 뭔가를 보고 있었다. 나를, 나 자신을. 나는 오늘 처음으로 거짓말을 안 해도 됐다. 보고서에 신체 이상 없음이라고 쓰지 않아도 됐다. 명령을 수행했다고 말하지 않아도 됐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했다.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그 말을 하고 나서 뭔가 내려간 느낌이 있었다. 며칠 뒤 나는 대한민국 시민이 되었다. 지금 나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북한에서 온 지 4년이 넘었어요. 하나원을 거쳐 정착을 했고 작은 월세방이 생겼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게 전부예요. 화려하지 않지만 내 하루가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기억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김동철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그런데 3년을 거기 있었어. 이유는 몰라. 그냥 어느 날 끌려갔어.
이게 북한 교화소의 현실이에요. 죄목이 없어도 들어가고, 나오는 날짜도 모르고, 가족한테 연락이 가는지도 몰라요. 수감된 사실을 외부에서 아무도 모를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시설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렇게 말해요. 처형 명령을 받았을 때 두렵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두려운 건 그 명령을 수행하고 난 이후였어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눈을 갖게 될지가, 그 선택이 도덕적으로 옳은 건지 지금도 몰라요. 다만 그때 내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어요. 북한 정치범 수용소와 교화소에는 현재 약 8만에서 12만 명이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보고서에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실태를 현대의 유례를 찾기 힘든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했어요. 수감자들은 최저 생존 수준의 식량을 제공받으면서 강제 노역에 동원되고, 외부와의 연락은 원칙적으로 불가해요. 수감 기간은 무기한인 경우가 많고, 생존율은 알 수가 없어요. 나온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탈북자 통계를 보면 1990년대 이후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약 3만 4천 명을 넘겼어요.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북한 국경이 완전히 봉쇄되면서 연간 입국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2017년 약 1,100명 수준이었던 연간 탈북 입국자 수가 2021년에는 63명까지 떨어졌어요. 63명. 그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국경이 막혔다는 건 탈북 시도 자체가 줄어든 게 아니에요. 잡히는 사람이 늘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붙잡혀 돌아가는 탈북자들에게 기다리는 건 교화소예요. 그들 중 일부는 다시 나오지 못해요.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 나와 같은 상황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명령을 받고 있는 사람, 그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 또는 독방 철창 너머에서 내일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그 사람한테 말하고 싶어요. 두려운 게 맞아요. 당연히 두렵죠. 그래도 한 가지만 물어봐요. 지금 이대로 계속 살 수 있겠냐고. 만약 그 대답이 아니오라면 방향을 바꿀 이유는 충분해요. 나는 자유를 거창하게 정의하지 않아요. 자유란 오늘 저녁 내가 뭘 먹을지 스스로 고르는 거예요. 누군가 내 손에 거즈를 대줄 때 움츠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쓰지 않아도 보고서가 완성되는 거예요. 번호가 아니라 이름으로 불리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크지 않아요. 하지만 교화소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없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를 묻고 싶어요. 우리는 자유롭다는 말을 얼마나 무심코 쓰고 있을까요? 오늘 아무 생각 없이 냉장고를 열어 뭔가를 꺼내 먹었다면, 자고 싶을 때 불을 끄고 잤다면, 누군가에게 오늘 힘들었다고 말했다면, 그것들이 모두 누군가에게는 꿈인 일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이 채널은 탈북민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틱 재구성 영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모든 이야기는 창작으로 각색되었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삶이 있어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하나만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